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명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드 마이어라는 그 게임 디자이너가 개발한 그 유명한 게임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문명 6까지 나왔나요? 문명 7 나왔나요? 선생님도 그 문명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막 몇 밤을 새가지고 건강을 크게 해친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이 문명은 좋은 게임이지만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적절히 주의합시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가정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 지역에서는 고대 문명이 발생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대 4대 문명,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까요?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유적을 보니까 여기는 이 도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이제 유적의 증거가 있는 거죠. 물론 유물도 많이 발견되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돌이 아니라 금속을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돌을 깨거나 갈아서 쓰는 사람들하고 그 금속을 불을 떼 가지고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만드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게임식으로 얘기하면은 레벨 단계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이 금속, 그러면 최초의 금속 도구는 뭐였느냐?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청동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이루었던 흔적,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에서 뭘 하고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이었고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자로 된 기록이죠. 그래서 문자로 된 기록, 청동기, 그리고 도시의 유적, 이 세 가지가 다 발견되면 여기에는 고대 문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문명에 뭐가 있는지를 많은 이제 고고학자랑 역사학자들이 막 뒤지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는 이 네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다라는 학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넷 말고도 고대 문명이 여기저기 있어요. 어쨌든 가장 오래되고 다른 곳에 영향을 주면서 어떤 뿌리가 된 그런 문명이 이 네 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다 어디에 있죠? 강강 전부 강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들은 우리 한강 이런 강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즉, 큰 강 유역에서, 큰 강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죠. 정확한 연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부터 약 5,500년 혹은 길게 하면 6,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3,500년, 그래서 기원전 4,000년, 그 정도로 오래된 문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문명을 일구었던 민족이 이제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이 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죽고 있죠.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지역. 흔히 우리 여기를 뭐라 그러죠? 중동이라 그러죠. 예,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인데, 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마치 그 반달 모양의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달 모양이란 뜻이 바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 5,500년 전에 처음으로 수메르인들이 그 자리를 잡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문자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 쐐기 문자, 한자로는 설형 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쐐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쐐기 만든 거 있죠. 요거를 그 진흙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점토판이 다 마르가지고 딱딱하게 굳으면 이렇게 찍은 모양들이 잘 지워지지 않겠죠. 정말 아주 확실한 필기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점토판에다가 쐐기로 찍어서 글씨를 새기는 쐐기 문자들이 있고요. 이거를 오늘날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시대의 신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신화도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지형이 그 다 넓은 평야에 사막에 오직 요 물 흐르는 여기만 살기 좋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전부 이 땅을 노리고 오겠죠. 온 사방에서 다 이 땅을 노리고 오는데 이렇게 막아줄 어떤 그 장애물이 없어요. 훤히 열려 있어가지고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한 민족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수메르인들이 왔다가 바빌론 사람들이 주인이 됐다가 나중에 히타이트족이 또 주인이 됐다가 이러면서 계속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그 주인이 자주 바뀌고 침략을 많이 받는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커다란 뭐 종교 관련 사원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살아있을 때 잘 살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든지 종교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 지역은 법이 발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하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어 있는 점토의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함무라비라는 이 지역의 왕이 그 법을 탁 내려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의 내용은 굉장히 때로는 무섭고 혹은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이거 흔히 보복률이라 그래요. 보복률. 그러니까 그 법이 A를 받았으면 A를 줘라.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보복률, 단순한 보복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네 눈도 상해라. 저놈 다른 사람 이빨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 니도 하나 빼라. 자, 우리 생각해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 팔을 분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분질러야겠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사형이죠. 이런 아주 무섭고 단순한 그런 규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의 내용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음은 이집트. 이집트 역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못지않게 굉장히 오래된 고대 문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5,000년이 넘는 그런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고대 문명인데, 이집트를 흔히 이제 그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집트 그러면은 떠오르는 풍경이 뭐예요? 그죠? 사막이죠. 엄청나게 그 덥고 메마른 사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 하류 지방에 삼각주라고 델타라는 삼각주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다 보니까 그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온갖 그 영양가를 다 끌고 내려와서 이 하구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쌓아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변덕을 부리더란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물이 많아갖고 선물을 많이 주다 못해 넘쳐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떨 때는 또 물이 쭉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집트 사람들이 이용한 겁니다. 나일강이 그렇게 넘쳤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유는 그 나일강 그 상류 지방, 중류 지방이 이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사막이 아니라 사바나 초원 지역인데요. 열대 사바나 기후는 비가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라, 아마 배웠죠? 1학년 때 비가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시즌과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이 교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저 수천 킬로미터 상류에 비가 오는 시즌, 우기가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리겠죠. 그래가지고 막 넘칩니다. 넘쳐요. 그러다가 건기가 돼. 비가 안 오는 시즌인데만 그 넘쳤던 물 다 어디로 가고 물이 쑥 빠지는 거죠.
물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상류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왜 불었다 줄었다 그러지? 아이 참 신기하네?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일강을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책을 찾아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일강이 넘쳤다가 빠졌다가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 가지 그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하나는 나일강의 물이 넘칠 때예요. 홍수가 지면은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수천 킬로미터 상류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영양가들을 몰고 물이 확 넘쳐갖고 이 일대, 이집트 일대를 다 덮치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죠? 이집트 일대를 다 덮치면은 여기에 그 평야의 곳곳에 상류에서부터 끌고 온 천연 비료가 쫙 깔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가 건기가 찾아오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싹 빠지면은 나일강이 한번 넘쳤다가 지나가니까 땅이 농사짓기 굉장히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씨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농사 지어야 될까요? 다음번에 물이 다시 넘치기 전까지. 만약 그때까지 꾸물거리면 어떻게 돼요? 물 넘치면서 농사 짓던 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꼭 공부해야 됐어요. 할 필요가 생겼어요. 하나가 물이 언제 넘치고 언제 빠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 지을 시즌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누구 땅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한번 쫙 치고 물이 빠지고 나면 그동안 땅에다가 이렇게 금거놨던 거 다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그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땅, 여기서 내 땅에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천문학이죠. 천문학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별이 저기에 있을 때 무슨 별이 저기 있을 때 이상하게 이 계절이 한 번 돌 때마다 별도 위치를 한 바퀴 도네. 우리는 왜 그런지 알죠. 그 과학 시간에 배워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가 공전한다는 걸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늘에서 운동하는 걸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을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1년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게 되고 그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태양력인 시리우스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달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넘쳤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반복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력이 있겠다. 반복되는 거 알았겠다. 그럼 달력에 표시하면 되죠?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조만간에 나일강이 넘칠 때가 됐으니까 일단 저기 중요한 물건 있으면 다 가지고 저 높은 데 가서 구경합시다. 그러면 물 쫙 넘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걱정 마. 좀 있으면 물 다 빠질 거야. 하겠죠? 물 다 빠지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물 다시 차기 전에 빨리 농사 짓던 거 다 수확하고 빠지세요 하면 또 빠지고 이거 반복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다 그 선거놨던 거 다 지워진 거 다시 이렇게 다시 선거가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매우 즐겁게 해줄 과목이죠. 바로 기하. 여러분 수학 시간에 도형 배우죠?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종이에다가 도형을 그리면서 한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 홍수로 자꾸 경계선이 지워지는 이 토지의 구획을 다시 정하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선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든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천문학과 수학을 발전시킨 고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밉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게 다 남는 거잖아. 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생각, 공부한 거, 알아낸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 종교 뭐 등등을 전부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는 여기 그림에 보듯이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죠. 이렇게 막 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데 실제로 그 어떤 그 한자처럼 이 그림이 새같이 그려졌다 해서 뜻이 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 발음을 갖고 있지만 이제 모양이 이제 어떤 그림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막 별개들 저울도 있고 눈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공부한 거를 기록했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그 도형을 연구하면서 그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을 만들어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이죠. 십진법이란 게 뭔지 알죠? 숫자 10개 단위로 가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가는. 참고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셌냐면요. 60진법을 셌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모두 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세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리바꿈 하나씩 올라가는. 굉장히 끔찍하네, 생각해 보니까 60진법. 어쨌든 10진법과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남겼다. 그런데 이 저기는 이제 이거는 그 천문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그 사자의 서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를 쭉 기록해 놓은 거래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이게 아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주는 건데 이미 그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뭘 만들었었느냐, 점토판에다가 쐐기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종이가 바로 파피루스라 그러는데, 파피루스.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이 파피루스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그쵸? 페이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종이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기록해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른 게 고대 이집트 지역은 그 위와 옆은 바다로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사막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자,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지배자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누가 왕이 되면은 그 집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왕 자리를 계속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이 고대 이집트 지역은 왕의 힘, 지배자의 힘이 훨씬 더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은 자기 파라오라고 불렀죠.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다른 백성들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쵸?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지만은 신은 원칙적으로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덤도 집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 좀 있으면 깨어나가지고 죽은 다음에 사는 집에서 또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후 세계를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역시 궁전처럼 지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피라밋이죠. 피라밋. 이 엄청난 이 피라밋의 용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로 이 왕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살 거라고 믿었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그 왕,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도 있었겠죠. 이 5,000년, 6,000년 전에 말이죠. 이 5,000년 전에 이 높이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이런 엄청난 구조물들을 순전히 기중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의 힘만 갖고 지으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몇 명의 일꾼이 동원돼야 했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세보지는 못하겠지만 추측하기로는 한 10만 명쯤은 굴려야 이런 걸 짓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겠죠. 그게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도. 인도 역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역시 여기도 뭐 한 5,000년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인도 문명을 옛날에는요, 여기 인도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인더스 강이 있고요. 여기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된 곳이 인더스 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인더스 강에 여기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이런 곳에서 이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인더스 강에서 발견된 이런 유적들은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문자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 문자를 해석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인더스 강의 문명을, 고대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 정복당하고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패자의 기록이라 가지고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들을 정복한 사람들이 여기를 철저히 몰아내고는 이쪽 겐지스 강 쪽으로 옮겨가서 살았는데요. 이 겐지스 강에 옮겨가서 살면서 일궈낸 것들은 오늘날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번역도 쉽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서 일어났던 고대 문명과 인더스 강에 있었던 고대 문명이 합쳐가지고 인도 문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 5000년 전에 여기에 인더스 문명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까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적을 보면은 막 이렇게 시장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욕탕도 공중 목욕탕 시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미 4500년 5000년 전에 상당히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무너졌느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중앙아시아 쪽에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인, 오늘날 백인의 조상입니다. 백인, 이란,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도 다 이 아리아인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아인이 여기에서 일부는 서쪽으로, 그래서 결국 서양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쪽 인도 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여기 먼저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이 훌륭한 문명을 일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아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아리아인들이 당시로서는 가공할 신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공할 신무기니까 뭘까? 무슨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뭘까요? 힌트를 주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맞아요. 철입니다. 철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철로 된 칼을 들고 철로 된 갑옷을 입은 사람을 청동으로 된, 말하는 굴이잖아요. 이 청동검과 청동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칼을 갖고 아무리 찔러도 안 뚫려. 그런데 제 칼은 내 방패고 갑옷이고 그냥 두부처럼 쓱쓱 잘라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악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당해버렸고, 이들을 정복한 아리아인은 여기서부터 이제 겐지스강까지 쭉 영토를 넓히면서 이쪽을 주로 자기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도를 정복한 다음엔 원래 인더스강에 살던 사람들을 정복한 아리아인들은 자기네 지배력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한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카스트죠. 카스트. 그래서 평민까지는 전부 자기네 아리아인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인더스강에 먼저 살고 있던 원래 살던 사람들, 선주민들은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지배하는 거를 힘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당화하는 데 많이 사용했던 게 종교고요. 그때 사용했던 종교가 이제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에서 이 종교에 따르면은 이 신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연히 제일 높은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보호를 받는 이 사람들이 너희를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억울하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 니네가 전생에 다 나쁜 짓 하던 게 쌓여갖고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가 전생에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윤회 사상, 그 카르마 사상,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 무슨 종교가 말이야 이런 불평등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불만이 많아졌을 때, 참 이상한 소리들 하시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그러시나? 이러면서 등장한 종교가 바로 뭐냐면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거는 이 불교를 만들어내신 그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라 그러죠. 이 석가모니 자신은 이 제일 지배계급인 왕족에 속했거든요. 왕족에 속했는데 오히려 이런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평등한,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사람을 모두 사랑해야 된다는 자비로운 사상을 펼친 그 불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를 마치 달리는 말에서 경치를 보듯이 대충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도 싶고요. 또 여러분도 알고 싶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우리 역사와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얘들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대 문명, 바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